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점포의 캐치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조재현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촬영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좋은 점포를 찾기 위한 내용으로 저희가 먼저 알아볼 것은 상권과 그리고 입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권과 입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인하고 주요한 상권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여기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 어쩌면 다른 업종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제2의 어떤 인생을 시작하시려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한 장사나 사업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관점,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제게 좋은 점포, 우리 모두에게 좋은 점포란 어떻게 찾는 것이고 그 원칙은 어떤 것이냐라고 아마 물어보신다면 저 역시도 대답을 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 저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좋은 점포란 오로지 나에게만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권과 입지에 대해서 보다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상권과 어떤 입지를 그동안 경험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쉽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좋은 점포를 찾기 위한 두 가지 개념은 상권과 입지입니다. 상권과 입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그 상권과 입지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좋은 점포를 찾아간다고 하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한 어느 정도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권은 영어 이름으로 트레이딩 에어리아입니다. 즉 교환, 거래하는 구역이라는 뜻인데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비슷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입니다. 재화, 즉 물건, 그리고 용역, 서비스를 사고 파는 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에는 몇 가지 전제가 달립니다. 첫 번째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곳에 사장님도 계실 것이고 종업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명의 사람이 필요하고요. 상권, 하나의 상가가 아닌 권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상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상권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하나 이상의 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권은 도처에 널려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오면서 편의점을 거쳐갔고 잠시 커피숍을 지나갔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역 앞에 떨어지자 여러 개의 상가가 있었고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저는 또 식사를 하러 또 다른 상권에 아마도 갈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권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상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지는 무엇일까요? 상권은 트레이딩 에어리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환하는, 거래하는 장소이고요. 입지의 영어 이름은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역이 아닌 장소라고 하는 건 특정한 지점이라는 뜻이죠. 즉 상권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자리들은 모두 다 입지입니다. 역시 입지에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본적이겠지만 당연히 내가 장사,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포장마차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곳에 상품과 서비스를 넣을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독서실은 소방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방시설이 허가받을 수 없는 그런 상가나 어떤 구역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내가 독서실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입지는 아닐 것 같아요. 또한 동시에 내 상가를 중심으로
좌우, 뭐 앞뒤로 여러 개 다른 인근 점포들이 있어야 하고 그 주변에는 또 상품들과 서비스가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리 혹은 이 입지로 오고 가고 드나들 수 있는 입출 경로가 필요합니다. 입지라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과 만나게 하는 지점이고 입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상품과 서비스가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게 할 것이냐를 하나의 상권 내에서 결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지역 혹은 같은 상권 혹은 유사한 입지라고 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고 있는 것은 건대 입구 상권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너무 그냥 건대 입구 상권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크게 큰 상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도 여러 갈래의 상권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왼편으로 보시는 곳은 바로 유흥가 상권입니다. 주점이 많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대학교 상권, 대학생들 있고 그 후문 쪽으로는 철저하게 대학교 상권일 겁니다. 대학교 옆에는 바로 건국대학교 병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병원 내에 입점을 했다고 한다면 뒤에서 소개해드릴 특수상권, 특상의 개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래쪽으로는 주상복합 그리고 쇼핑몰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곳은 또 다른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건대 입구 지역에서도 다양한 상권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를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상권 내에서도 그 입지마다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골목길을 2번 거쳐가는 어떤 유사한 점포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점포에 우리가 스시집을 차린다고 했을 때 이 두 스시집의 결과는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 인근 점포들이 어떤 점포들로 채워져 있는지, 내 경쟁점은 어떤 점포들이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동일한 지형적인 위치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값은 너무도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과 입지는 일종의 사람과의 관상과 같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유사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사람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저마다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그 사주팔자 또한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권과 입지 또한 그 형태가 유사할 수는 있겠으나 각각의 저마다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결과와 다른 운명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상권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의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대형 상권, 중형 상권, 소형 상권, 밀집도에 따라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또 환경에 따라 오피스 상권이니 주거 상권이니 나눌 수도 있고요. 지형에 따라 항아리 상권, 역세 상권 등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권의 어떤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게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찾아보면 사실 이러한 관점들이 혼재돼서 다양한 상권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상권의 유형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상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의 구분으로 내 좋은 점포를 찾는 적정한 상권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권의 유형을 크게 2가지 정도로 분류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상권의 목적입니다. 각각의 상권은 형성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산업상권, 예를 들면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오피스 주변으로 생긴 상권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상권이 되겠죠. 또한 지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형은 역에서 붙어 있는지, 역세권 상권, 혹은 대형 건물이나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특수한 입점 상권인지, 혹은 다양한 상권이 겹쳐져 있는 복합 상권인지, 혹은 외부의 유출입이 다소 불편하거나 어려운 항아리 상권인지, 그 지형적 특정, 이렇게 목적과 지형의 2가지를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누가 오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장인들의 비중이 높을 것이고, 주거 상권의 경우는 주부, 아이들, 그리고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사람들이 오는 이유 또한 그 상권의 형성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권의 목적과 지형의 형태로 분류를 하게 되면 주요 고객층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고객층이 왜 방문하는지, 무엇을 소비하려고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른 상권의 유형은 분류를 하자면 너무나 많지만 저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기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권은 분류하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고, 저의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사장님들이 나름의 기준으로 그 상권의 유형을 분류해 보시기를 희망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상권의 유형은 산업상권, 그리고 주거상권, 번화상권, 학원상권, 그리고 이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상권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업상권은 당연히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직장인들의 방문이 많고요. 주거상권은 거주 지역에 위치되고 가족 단위의 방문이 많습니다. 또 뭐 주부들의 방문도 많겠죠. 번화상권은 사실상 소위 말해 놀고 먹고 쓰기 위한 상권으로, 사실 업무 시간 외에 뭐 주말 혹은 저녁 시간에 주로 이용이 집중되는 그런 상권이고요. 학원 상권 같은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학원가, 그리고 나아가서 대학교까지를 크게 지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상권 같은 경우는 이것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유형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상권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산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요 고객이 직장인인 상권입니다. 당연히 일을 할 때 방문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주 이용 시간은 평일의 출퇴근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등입니다. 세부 상권을 나누기에 앞서서 주로 산업상권에 대해서 오피스 상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해서 공단까지도 같이 이 산업상권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단 또한 일을 하러 나오는 직장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 이용의 빈도와 패턴이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오피스일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역삼, 그리고 구로나 가산 디지털 단지, 뭐 판교에 있는 IT 밸리들, 뭐 그리고 여의도, 이런 저희들이 쉽게 들어봤을 법한 어떤 그 비즈니스의 어떤 그 동네들을 저희가 오피스 일대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단 일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대기업의 공장이 위치한 인근, 뭐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 캠퍼스라든지 삼성 디지털 캠퍼스 등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뭐 시화공단, 그리고 뭐 중소형의 지방에 있는 작은 산단도 이 산업상권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중심업종은 당연히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점심시간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겠고, 커피 한 잔 마셔야 될 수 있는 카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회의실이 부족할 경우에 외부에서 세미나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세미나실이나 대관업들도 있을 법합니다. 당연히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위한 피트니스 센터나 필라테스 등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상권입니다. 당연히 이름 그대로 거주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평일에 주부, 그리고 아이들이고, 그리고 저녁이나 어떤 이제 주말에는 퇴근한 어떤 그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남자든 여자든 직장인들 같은 경우 퇴근하고 나서 이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부 상권은 일단 아파트 단지 내외의 어떤 상가들, 소위 말하는 아파트 상가, 혹은 단지와 단지 사이에 껴있는 상가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혹은 주택이나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연목동, 소사동, 장안동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주택 및 빌라의 밀집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원룸 밀집지대인데, 원룸 밀집지대 같은 경우는 주거이기는 하나 가족 단위의 어떤 거주가 아니라 개인 단위의 1인 혹은 2인 단위의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어떤 주요한 소비의 패턴은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중심 업종은 당연히 거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소위 말하는 휴게 음식업, 반찬 가게, 도시락집, 빵,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중소형 마트도 필요합니다. 원룸이라든지 오피스의 경우에는 코인 빨래방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겠고요. 체력 단련업이나 뭐 애견용품 이런 어떤 근린에서 필요한 것들도 이 안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업상권과 주거상권, 그리고 앞으로 있는 상권들을 알아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업종이라고 해서 전혀 별개로 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개, 어떻게 보면 커피숍은 주거상권에도 있겠고 산업상권에도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본다면
그 어떤 비중의 차이일 뿐이지, 예를 들면 산업상권이라고 많고, 주거상권이라고 아예 없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번화상권입니다. 번화상권은 당연히 쇼핑이나 오락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젊은 층인 경우가 많고요. 주 이용 시간은 당연히 근무가 끝난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 때 활성화가 됩니다. 세부 상권으로는 저희가 이제 번화상권 했을 때 가장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유흥상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쇼핑이나 관광을 할 수 있게 백화점이나 아울렛들이 모인 곳도 바로 이런 번화상권에 해당합니다. 중심 업종은 당연히 먹고 마시고 놀고 쇼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집, 음식점, 레스토랑, 오락시설, 미용, 패션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산업상권과 번화상권의 음식점의 성향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산업상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식사를 해결해야 되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방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빠르게 섭취할 수 있고 빠르게 조리 가능한 음식점들이 많은 반면에 이런 번화상권의 경우는 천천히 시간을 향유할 수 있는 레스토랑 같은 어떤 스타일이 다른 어떤 음식점들이 보다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원상권입니다. 소위 말해 학원상권은 전통적으로 학원가 상권, 중고등학생들의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상권과 대학상권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 군데 모두 동일한 목적,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기 위한다는 어떤 목적 하에서 그 형성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주 이용 고객은 학생들이고요. 따라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상권인 것이 특징입니다. 중심 업종으로는 당연히 학생들 또한 식사도 하고 또 커피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도 있을 수 있고요. 편의점, 문구점, 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PC방, 그리고 서점이나 독서실 등등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상권입니다. 특수상권은 사실 네 가지에 다 해당되지 않는 어떤 상권의 유형입니다. 주로 대표적으로 관광지나 여가시설에 위치되어 있는 상권들인데 따라서 이런 특수상권의 경우는 주변에 있는 시설, 관광지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특성에 따라서 자신의 점포의 고객의 특성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시 내 공원이나 캠핑장, 그리고 관광지, 바닷가라든지 경기장들, 그리고 테마파크 같이 이런 상권들 같은 경우는 바로 모두 특수상권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특수상권이 있습니다. 가령 그 큰 도로가 나 있는 곳에, 고속도로가 나 있는 곳에 서 이제 조금 들어가면 휴게소를 대신해서 나와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혹은 편의점들, 이런 시설들은 모두 다 특수상권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 업종은 사실상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지만 주로 관광지나 여가시설의 경우는 음식점, 커피 전문점처럼 먹고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권을 목적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목적과 별개로 지형에 따라서 상권을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세상권은 당연히 대중교통, 버스터미널, 지하철, 기차역 주변에 이제 있는 상권들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곳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은 유동인구와 소위 말해 거쳐가는 어떤 객이 많은 그런 공간입니다. 입점상권 같은 경우는 특수상권의 한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 병원 안에 입점이 되어 있다든지 쇼핑몰 안에 입점이 되어 있다든지 혹은 영화관 안에 입점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들에 의해서 본인들의 고객이 정의됩니다. 이러한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 그리고 그 집객시설의 운명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집객시설의 흥망과 본인의 점포가 흥망이 어느 정도 일치된다라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복합상권입니다. 복합상권은 사실 지형이라고 하기는 조금 의미가 조금 중의적이지만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상권이 같이 겹쳐졌을 때 복합상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상복합이 있고 그 앞에는 바로 학원가 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나가면 유흥가 단지가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겹쳐 있을 때 서로 간의 상권의 단점을 상쇄시키고 또 장점 또한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안정적인 상권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아리 상권은 이런 복합 상권의 하나의 유형인데
아파트 대단지 사이에 있고, 그리고 교통이 다소 외부의 시내로 나가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소비가 되는 상권을 이야기합니다. 네, 역세 상권이나 입점 상권, 그리고 복합 상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름만 딱 들어도 어떤 상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감이 아마 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는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아리 상권은 아파트 대단지 사이 혹은 대규모 주거 지역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복합 상권의 한 유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주 풍부한 배우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주부들 혹은 아이들, 가족 단위의 방문들도 굉장히 잦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상권의 특성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아리 상권의 특징은 뭐 지형이 과거에는 항아리 모양이라서 항아리 상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사실 항아리 상권의 핵심은 이 상권, 즉 이 아파트 단지와 서울의 가장 중심시까지 혹은 지방권의 가장 중심시까지의 교통이 조금 불편한 어떤 그런 상권이라서 외부에 굳이 나가서 소비를 하기는 귀찮고, 그래서 안에서 그냥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상권이라고 봐주실 것 같아요. 대중교통이 사실상 안 들어가는 곳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항아리 상권은 대중교통은 들어가는데 과연 뭐가 불편하다는 걸까?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는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를 타고 한 15분 정도를 나가야 지하철역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 40분을 나가야 이제 시내로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요한 교통편이, 도심에서 이어지는 주요한 교통편이 내 집 앞을 지나지 않고 내가 한번 갈아타서 나가야 될 때, 이럴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 가급적이면 쇼핑이고 요식이고 어떤 생활을 다양하게 누리려고 하는 소비 성향이 나타나고, 그 소비 성향에 맞춰서 다양한 업종이 서로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상권의 형태를 띠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권의 유형 체계를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상권은 그 형성된 목적, 그래서 고객이 찾아오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외부의 유입, 그리고 내부의 유출이 있는 상권, 없는 상권, 그리고 어떤 특수한 어떤 쇼핑몰 내에 혹은 병원 내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특수한 상권 등 지형적 요소로 인해서 외부랑 차단된 상권들 등 이렇게 지형과 목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주요 고객층과 그 고객층의 소비 이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형을 바탕으로 결국은 내 장사, 내 사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장사 사업의 아이템을 이 상권과 이 입지에 잘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 토막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입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권은 트레이딩 에어리아, 사고 파는 하나의 권역을 말씀드렸고, 입지는 그 상권 내에서 어느 지점, 내 상품과 서비스를 어디서 고객과 만나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지는 상권처럼 유형화가 좀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권과 입지에 대한 유형을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셔도 상권에 대한 유형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입지에 대해서 정확히 딱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유형화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상권과 입지는 그 저마다의 특성을 다 개별적으로 고유하게 가지고 있고, 특히나 입지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경합점들이나 혹은 보완하는 인근의 점포들, 그리고 이 상권에서 이 도로, 이 입점에 트여 있는 이 골목길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냐, 이런 어떤 세부적인 차이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운명들이 갈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입지의 어떤 개수는 한 상권 내에 그 상권이 보유한 상가의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처럼 아주 유형화해서 일반화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물적인 경험 등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은 반려자의 선택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반려자를 선택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성격이 굉장히 좋고 서글서글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라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격이 좋으니까 당연히 대인관계가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친구와 지인들을 자주 만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외부 만남이 굉장히 잦을 것이고요. 개 중에는 이성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성격이 좋고 서글서글한 이 성향이 온전히 장점일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장점과 단점이 같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내가 바라는 최고의 장점, 가령 예를 들면 그것이 많은 유동인구다라는 어떤 최고의 장점을 얻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단점도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권리금이든 임차료든 혹은 주변의 환경적 요소이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어떤 유형을 말씀드리기보다 입지를 찾을 때 한 5가지 정도를 꼭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쁨보다 착한 입지입니다. 투자와 손익 관점에서 아주 매력적이지만 비싼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감당 가능한 혹은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한 곳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그 중간이냐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사업 아이템, 그리고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컨셉이 과연 이 상권, 이 입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가도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경합점 혹은 나와 동종업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 경계심을 가지고 경쟁의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고, 이종업종이라고 하면 반기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 모두는 다 경쟁 관계이자 상호 협력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주변에 나를 제외한 많은 혹은 나를 포함한 많은 어떤 업종들이 서로 경합과 클러스터의 형태로 상호 서로 경쟁도 하고 보완도 하는 어떤 그런 딜레마들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권의 풍화 현상입니다. 상권 또한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계속 변한다는 것인데, 이것에 따라서 내가 처음에 골랐던 입지의 조건이 굉장히 달라져 있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에서 입지는 삶의 정성적인 편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입지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단점들이 있을지, 어떤 장점들이 있을지까지도 한 번쯤은 염두에 보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쁨보다 착한 입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상권, 멋있는 상권, 화려한 상권은 그만큼 권리금도 비싸고 평당 임대료도 비쌀 것입니다. 꼭 그 상권이 다르지 않더라도 동일한 입지에서 메인이냐 이면도로냐, 혹은 1층이냐 2층이냐 꼭대기층이냐, 주출입구 쪽이냐 호문 쪽이냐, 신축이냐 구축이냐, 혹은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 기타 등등 다양한 여러 관점에 따라서 임대료의 크기와 권리금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업종, 내가 선택한 아이템의 어떤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성이 이것을 지탱할 수 있을지를 반드시 한번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공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보수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내해야 될 리스크 크기가 어느 정도고 그 리스크의 이 입지는 적합한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컨셉이 힘을 받는 자리, 즉 내 아이템과 이 입지가 적합한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내 아이템의 가격 혹은 제품의 특성 혹은 그 구성하는 서비스에 따라 컨셉은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스테이크를 팔아도 저가 스테이크가 있고 고가 스테이크가 있고, 혹은 다른 어떤 이색의 테마를 결합시켜서 어떤 이색 음식점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스테이크를 판다고 해도 이 스테이크를 파는 어떤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식이 이 주변 상권과 주변 입지에서 적합한가를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저가 음료 전문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서울 도심의 사무상권이 이것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심의 사무상권의 어떤 메인 로드는 평당 고임대료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저가 커피, 저가 음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으로 여기를 버티기가 힘들거나, 혹은 굉장히 많은 매출이 나오지만 그 과실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겠죠. 입지를 조금 변경하던가 상품을 변경하던가. 상품을 고가로 다시 리포지셔닝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출입은 좀 양보하고 주동선에서 빠진 곳에 조금 이면 쪽에 임차료가 저렴한 곳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조차 부담이 된다고 하면 사무상권이지만 도심 상권이 아닌 외곽 사무상권, 지방의 사무상권들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상품 측면에서 제가 스터디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학원 상권을 먼저 검토했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에 따라 성수기가 있고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또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로 접어드는데 이 부침이 이 임차료와 여러 가지 등등의 투자금을 생각했을 때 감당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상권을 역세랑 붙여서 역세 지형의 어떤 이익을 보면서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자기 개발하는 직장인들까지 좀 끌어들일 수 있게 중간적인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 이런 고민도 한번은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 이 상권에서 해야 된다면 내가 이 학생들이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이 입지에서 감내할 수 있을지도 한 번쯤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일한 학원과 상권이라고 해도 고등학교 상권하고 또 대학교 상권을 한 번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적군인가 아군인가 바로 경합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동종업계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동종업, 예를 들면 제가 치킨집을 해요. 근데 옆에서도 치킨집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실 동종업이 서로 간에 파이를 뺏어먹는 경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종의 저는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어떤 건데요. 소위 말하는 땡땡 거리 혹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야 어디로 와 어디 약속을 잡을 때 야 어디 앞에 어디로 나와 라고 하는 그곳은 바로 어느 정도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수원의 통닭거리의 사진이 나와 있죠. 이곳에는 통닭을 너무나 많이 팔고 있죠. 다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서 이렇게 통닭을 파는 역사가 오래되고 언론이 주목하게 되면 대중들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면서 전체 총수요가 이 거리 내에 커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점이 많은 입지라고 해도 오히려 권리금도 많이 붙은 상태일 수 있고요. 임차료도 생각보다 높은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동종업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경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직접 경합의 경우는 있는데 보시는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는 두 편의점이 10m의 거리,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를 남짓하고 두 편의점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편의점이 이곳에 두 군데가 이렇게 따닥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건물을 들고 나는 사람들의 총수요를 서로 갈라먹는 결과를 발생을 시키죠. 이 경우에는 내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상대 파이가 커지고 상대 파이가 커질수록 내 파이가 줄어드는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치열한 사진과 같은 이런 식의 치열한 형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형태는 바로 간접적으로 경합도 하면서 보완을 하는 형태, 그리고 동종업도 협업도 하고 혹은 경쟁도 하고 혹은 이종업종 간에도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도 경쟁하는 그런 형태의 상권의 입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건물 같은 경우는 뭐 1층에 음식점도 있고요. 2층, 3층에는 술집도 있고 4층에는 노래방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러 올라갈 수도 있고요. 술을 마시다 해장하러 식사를 하러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마지막에 뭐 3차, 4차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노래방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 건물 안에 그리고 이 주변 안에 많은 게 모여 있네라고 해서 주변의 전체 그 어떤 고객들이나 유동인구가 더 많이 밀집되는 효과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술집들은 서로 간접적인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갈까 선택했을 때 2층을 갈까 3층을 갈까도 경쟁 관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상호 보완도 해주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망우역 앞에 사거리 인근입니다. 이 인근에 지금 제가 표시한 그 빨간색은 지금 편의점이 입점되어 있는 자리고요. 저 파란색의 경우는 카페가 입점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카페와 편의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음료를 마실까라고 했을 때 편의점에 가서 음료를 살 수도 있고 카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경쟁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라 서로 보완을 하기도 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오실 수도 있고요. 혹은 카페에서 집으로 가는 길 혹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곳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편의점에서 사서 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서로 어느 정도의 경쟁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보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동종업계가 저렇게 몰려있다고 해서 다 경쟁이라기보다는 저 주변이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입지들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효과도 발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상권과 입지는 풍화 현상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마모되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상권을 먼저 예시로 드리겠는데, 아까 왼쪽은 동일한 상권입니다. 아까 전의 상권인데,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에스모 카페가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상권이 활성화된 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모 카페의 집객력 그리고 유동인구를 빨아들이는 능력은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가 하나 들어서면서 오른편에서 대부분의 유동이 소비를 하던 성향과 패턴이 반대편에 이 에스모 카페를 중심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 카페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입지를 보고 활성화되어 있는 오른편의 상권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시간 그때는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장점이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어떤 지도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서울시립대 후문까지 가는 골목길들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년 전에는 편의점이 한 군데 정도 있었어요. 즉, 이곳을 거쳐가고 학교를 오고 가는 모든 학생들은 이곳에 있는 편의점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 4년까지 이 역에서 대학교 후문으로 가는 곳에 편의점이 5군데, 6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무한 경쟁이 시작이 되죠. 학생들이 지나가는 학생들을 이 자리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여기에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하면 여기 이쪽에다 중간에 차리면 굉장히 좋은 입지일 거야 하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고 다른 유사 업종들이 들어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사는 생활, 사업은 생활. 그래서 입지 선정을 할 때는 내 생활에 이 입지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져다 줄 것이냐를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편의점 사진은 크게 4개입니다. 첫 번째는 도서상권, 오피스 산업상권이고요. 두 번째는 역세권 상권, 세 번째는 주거상권, 그리고 네 번째는 유흥가 상권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유흥가 상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밤 새벽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 편의점이 아마도 새벽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한산하겠지만 대신에 고임대류고 혹은 이제 주말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태프를 구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사례인데 한 분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지방으로 국밥집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은 거기 내려가면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분석을 해봐도 굉장히 많은 돈, 직장에서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말렸습니다. 말렸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업에 대해서 그 입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지방으로 가족들이 다 내려가서 저 자리에서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 설령 돈을 벌 수 있을지언정 가족들이 다 이동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것이 매우 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 이분은 내려가셔서 거기서 장사를 하시다가 2년 뒤에 다시 현업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즉, 그 입지에 대한 어떤 많은 상상들을 통해서 내가 이 입지에서 어떤 생활의 편익 그리고 생활의 단점들이 있을지를
곰곰이 살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상권과 입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으신 경우는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에게 주로 질문을 해주시는 두 가지 정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사실 상권과 입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나의 상권 안에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말씀을 주시는 부분인데,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의 상권 안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영업의 비율은 경제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GD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영업이 더 잘 돼서 법인화가 되면서 자영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30% 초반에서 20% 후반대의 자영업의 비율은 해외에 이미 유럽에 있는 선진국도 저희와 유사한 GDP 수준일 때 이미 거쳐갔던 레이시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제 성장이 훨씬 더 잘 이루어져서 자영업 혹은 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발생을 시킨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장사가 법인화가 되면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상권과 입지에서 소상공인이 준비가 부족해서 그 장사를 오래 이어가지 못한다, 사업을 오래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유행이 빠르게 바뀝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방문했던 곳에 여전히 그 점포가 남아있어서 운영이 되는 곳도 많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새롭게 아이템이 뜨고 기존에 있던 아이템의 수요는 급감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연도마다 우리가 열광했던 식음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토스트도 유행을 했었고, 또 떡볶이도 유행했었고, 뭐 밥버거도 유행했다가 또 핫도그도 유행하고, 뭐 대만 카스테라, 뭐 이런 부분들 다 한 번씩은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도 잘 전체적인 시장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 수요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실제 내가 시설 투자를 하고 들어갔을 때 업종 전환이 그렇게 쉽지 않은 특성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 유행이 빠른 어떤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속단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기준치가 높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여러 개인 사업자분들 역량 좋으시고요. 해외에 있는 어떤 개인 사업자 비해서도 훨씬 더 수완도 좋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시기보다는 해당 입지에서 이러한 변화의 파도를, 상권의 변화, 입지의 변화를 어떻게 잘 이겨내실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두 이번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